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시장의 정강 후약은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종가가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또 1.3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유는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는 오늘 시장이 정강 후약의 패턴이 될 것 같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었죠. 지난주에 금요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선출이 있었죠. 거기서 이시바가 예상을 뒤엎고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이분이 보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아베노믹스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은 전에 우리 8월 달에 한번 경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딩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아침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참 오늘처럼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극과 극인 경우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일본하고 대만, 우리나라는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일본은 보시게 되면 자,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금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장 끝나고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로 되면서 자, 아침부터 하락 출발해서 음선을 이렇게 강하게 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대만도 마찬가지 좀 하락했어요. 대만도 음선을 그렸고 참 중국은 뭐 요즘은 좀 부러워요. 보시게 되면 이건 뭡니까? 8.06%가 올라왔네요. 일본은 한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거의 한 4.8% 정도 일본은 하락했죠. 근데 중국은 8.06%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뭐 갭이 도대체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차이로 갭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 시장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들 추세 자체가 이렇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자 각국에서 있는 이슈들 그런 것들이 반영하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부터 휴장이죠. 국경절로 휴장입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야, 우리 휴가 가기 전에 주식 잔뜩 사놓고 가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센 대책을 지난주에 내놨죠. 자,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야, 우리 은행, 니들, 뭐 돈 필요하면 니들 유가증권 갖고 있는 거 그걸로 우리 돈도 대출해 줄게, 우리가. 그렇게도 하고요. 또, 주식을 이렇게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돈도 우리가 대줄게. 아주 대놓고 그냥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도 좀 많다라고 봅니다. 쇼커버링은 뭐 오늘 정도까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은 일단락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경절 연휴 이후에 뭐 움직임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시아 시장 전체가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건 추세가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뭐 정책에 따라서 중국하고 일본, 일본은 급락, 중국은 급등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조금 불확실성은 있죠. 내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휴장인데? 라고 좀 팔고 넘어갈까?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고, 또, 한 가지는 내일이 휴일이라서 외국인들의 좀 장난도 좀 많이 이렇게 끼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선물 시장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9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갖고 좀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썩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런 다수의 불확실성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이 그런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더블 데드 크로스 지난주에 자, 20선하고 240선 그리고 여기 60선하고 120선 더블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좀 추가로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62평선 근처까지 거의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이런 일본발 악재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그런 부분들 기술적 분석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예전에 기술적 분석에 한번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뭐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아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결론은 가장 정확하고 잘 맞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 하나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평선을 분석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방향만 보면 돼요.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지금 이 61, 2평선 아래로 향하고 있네. 21, 2평선 아래로 향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선하고 파란 선입니다. 122평선까지 조금 밋밋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국면에서는 이 이평선 근처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다. 요런 거는 그냥 되게 쉬운 거잖아요. 요 정도만 그냥 보고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도 예전에 배워야 산다해서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장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악재가 튀어나와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급 상황이 조금 좀 그렇죠. 일단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짚어보게 되면 자, 지난주 후반에 뭐 한 이틀 동안 좀 샀어요. 한 7,500억 이상을 이틀 동안 매수를 했네요. 그 전에 계속 팔았었고. 자, 근데 그거를 오늘 하루에 뭐 1조 이상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냥 여기서 조금 샀던 거 그거 다시 다 파는 모습이에요. 기관들은 뭐 한 2,100억 정도 샀는데 저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선물 시장 수급 보면 참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시면 결국은 외국인들 뭐 508억 정도 순 매도로 끝났네요. 자, 근데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선물 수급 시간대별로 보시게 되면. 자, 아침에 출발할 때 그냥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국인들한테 농락당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여기가 한 얼마쯤 될까요? 이 선물 시장은 8시 45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급이 막 찍혀 나옵니다.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시작하기 직전에 한 2천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랬다가 뭐 좀 올라서 시작하고 여러 가지 뭐, 요거는 또 야간 선물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이 조금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요런 모습도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악재도 있었겠다. 내일 우리나라 휴장이겠다. 외국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계속해서 파란선이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계속해서 매도하죠,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그러면서 시장이 지수가 쭉 밀리니까 이때가 여러분들 매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때가 한 15시 10분 정도 돼요. 3시 10분. 자, 이때 한 6,200억 정도를 순매도했었어요. 자, 아침에 2천억 매수해서 6,200억 순매도했다라는 건 장중에 8천억 이상을 그냥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바대로 쭉 시장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3시 10분이에요. 3시 10분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매수 들어오죠. 막 매수 들어오더니 종가에는 508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뭐 한 30분 남짓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또 5천억 이상을 그냥 주워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뭐 내일 휴장이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선물 매매하는 외국인들한테 그냥 농락당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관들이 조금 자기 역할을 해준다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농락하지 못할 텐데 좀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만기가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지금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옵션 만기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두 번째 목요일. 자, 근데 지금 현재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도 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거래하면 목요일 날 또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수요일은 또 휴장이에요.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렇게 되면 뭐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제외시키면 만기날까지 거래일 수가 5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거 옵션을 보고도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옵션 수급들, 그 다음에 뭐 풋콜 레이쇼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옵션 가격도 좀 봐야죠.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뭐 추석 연휴도 꼈고 거래일 수가 얼마 안 됐고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저 콜옵션, 풋옵션 등가격 기준으로 양합을 보면 110만 원이 넘어. 좀 전에 제가 나올 때 뭐 종가 무렵에 확인해 봤을 때 1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이 얘기는 코스피 200 현물지수 기준으로 지금보다 11포인트 정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밖으로 튀어나가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5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옵션 가격이 비쌀 때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잘 하는 게 있죠. 출렁출렁하면서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런 과정 거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거. 즉 양매도 전략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매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전까지는 그냥 들었다 놨다 이런 모습들 한번 쭉 빠지면 크게 쭉 빠지면 또 좀 들어놓고 또 이게 또 오버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또 좀 밀어놓는 그러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시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낼 수 있겠죠.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쫓아가면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좀 짚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62평선에서 저항받았죠. 참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0선, 60선, 120선, 240선 완전히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평선도 방향도 다 나란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62평선에서 저항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던 부분이고, 자, 뭐 코스피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62평선에서 저항 받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 코스닥 시장도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일자별로 봐야 되겠죠. 요거는. 자,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매도 규모는 크진 않아요. 자, 코스피 시장하고 약간 아까 코스피 시장 수급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 전에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벌했어요. 계속해서 파란색이었는데 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울긋불긋하면서 좀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 1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넘게 빠졌죠. 그래서 그 키 맞추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들어온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이틀 연속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지금 그 키 맞추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더 이상 코스피하고 좀 디커플링 돼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져도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디커플링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방향성 자체는 두 시장 다 뭐 아래로 조금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가는 거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고 얕게 요령껏 좀 저점 매수해 갖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치고 나오고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섹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또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잘 봐야 돼요. 우리 저 0.5% 비컷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연준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 11월 달에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비컷이 나올 확률이 뭐 50% 이상 된다.
저 패드워치를 보면 5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가 아니라 0.5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0.5가 아니라 0.25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0.5를 저 50bp를 금리 인하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 연준이 뭐 안 좋은 걸 본 거 아니냐. 야, 이거 금리 인하 늦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또다시 0.5를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걱정은 오히려 커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도움은 안 될 거고 조금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는 0.25 정도일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그렇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정책이에요. 미국의 정책이 지금 두 분 다 해리스나 트럼프나 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가 인하. 미국이 그 의료비가 너무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비싼 수준이죠. 그거를 저 약국에서 판대요. 어디 찢어지면 우린 병원 가서 깨매지 않습니까? 그걸 약국에서 키트를 판대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꼬매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너무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 해리스는 오바마 케어에 의한 약가 인하. 결론은 버킹엄. 그렇죠? 결론은 약가 인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런 쪽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켜놓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죠. 자, 이 바이오 시밀러는 생물학적 복제약을 얘기하는 거죠. 화학적 복제약은 제네릭이라 그러고 생물학적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복제약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리지널 약품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도 이런 거 뭐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이런 것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는 어딜까요? 뭐, 예, 제약바이오도 최대 수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가 그런 걸 한다 그러죠. 베트남에 법인을 지금 뭐 설립 완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여기에 지금 아직 진출 안 한 상태인데 베트남에 진출하면 그 외 아세안 국가들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도 될 겁니다. 뭐 시장이 의약품 시장이 10조 규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전체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거 베트남에 법인 설립하고 그러면 어떤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셀트리온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분명히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에도 먹힐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나오는 숫자 하나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숫자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죠. 1분기, 2분기보다 합한 것보다 3분기 이익이 더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1, 2, 3분기 합한 것보다 4분기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치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모아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막 쫓아가 보면 대부분 TV, 경제 TV에서 나올 때가 이게 시청자님들이 이슈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경제방송에서는 그때그때 좋은 거 그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아다녀 보면 수익 납니까? 아니죠.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숫자 그냥 그대로 찍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그거보다는 비교도 못할 수익을 주는 게 이런 종목일 겁니다. 차분하게 한번 모아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툴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툴젠이 조금 좀 흥미로운 이슈거리가 좀 발생했습니다. 자, 이 툴젠을 처음에 말씀드린 게 6월달 뭐 이때 62,000원에 처음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87,000원까지 갔었어요. 그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급락한 이유는 RMP라는 거, 요 유전자 가위 복합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미국에서, 뭐 조금 지금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뒤로 연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급락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발생된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알려면 사전에 공부가 좀 필요한데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건지 뭐 지금 시간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신의 도구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한 이 특허 분쟁이 있는 중이에요. 자, 크리스퍼 카스9. 자, 근데 특허 분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 특허인데요. CVC라는 그룹하고 브로드라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 툴젠하고 3파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CVC는 뭐 다우드나 샤르팡띠에 이런 분이 있는 그분들은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이 CVC, 요 대학으로는 UC 버클리 쪽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는 저거죠. 하버드 대학하고 MIT 공대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인데요. 여기에는 또 장펑이라는 유전자 가위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자, 근데 이 툴젠은 우리나라 서울대 기초과학 연구원 원장님이시기도 했고요.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김진수 박사님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툴젠이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한 특허를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크게 3파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툴젠은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지금 CVC하고 브로드 간의 소송에서 지금 1차는 브로드가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좀 저런 거에 나온 뉴스가 참 좀 이 CVC하고 브로드가 한참 싸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CVC 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도 다투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우든하고 샤르팡띠에가 유럽 특허를 포기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 이거 저도 이틀 동안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는데 어쨌거나 뭐 툴젠의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툴젠 같은 종목은 그거는 분명히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한 특허를 획득을 하고 뭐 RMP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하고 잘 커나간다라면요. 저는 이거 진짜 나중에는 잘 커나간다라면 지금 알테오젠보다 더 시가총액이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특허 분쟁에서 지게 되면요. 특허가 내 걸로 못 만들게 되면 깡통밖에 안 남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적당하게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울 확률이 한 75% 정도? 시니어 파티라는 게 있는데 특허 분쟁에서는 그 시니어 파티의 지위를 얻었으니까요. 조울 확률이 한 75% 정도 돼요. 자, 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좀 공부를 이건 그냥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깊숙하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뭔가가 짚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특허 분쟁에 CVC하고 브로드 간의 특허 분쟁이 아마 제 생각엔 10월 달이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눈여겨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로봇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말씀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그런 거죠. 자, 로봇은 시대적인 대세예요. 자, 여기 화면에 제가 켜놓은 게 매일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KBS 8시부터 9시까지 보니까 다큐온이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뭐 여러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던데요. 이런 거 보면 로봇 시대 결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확실한 로봇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 뉴스가 있죠. 뭐 제가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군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 숫자를 보고도 저는 와, 아직도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2000년생까지 6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2004년 만 20살 되면 2004년 이런 친구들이 군대를 가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지금 한 4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도 군대 갈 친구들은 4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8월 달에 국방부에다 납품을 했어요. 그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로봇, 사적보행 로봇을 납품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써보고 이상 없으면 도입할게 그럽니다. 이거 특전사하고 전방의 한계사단에 공급했는데요. 어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거 괜찮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전부 다 로봇 개 투입해갖고 거기서도 실전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로봇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모아가시다 보면 나중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종목 더 보면 인탑스라는 종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탑스는 원래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근데 로봇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보핏을 원래 9월 달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삼성닷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핏의 모양, 크기, 무게 뭐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이렇게 살짝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걸 공개했다라는 거는 보핏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인탑스는 보핏의 시제품을 제작한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인탑스가 보핏을 만들 때 위탁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도 보핏 나오고 나면 또 뜰 거예요. 그때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늦으니까 지금 나오기 전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또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휴일. 내일도 휴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도 있죠. 그리고 실적 시즌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니까요. 매수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쫓아가서 물리면 되게 아프게 물릴 수 있어요. 자, 철저하게 저점 매수가 필요한 장세다. 그리고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다음 주 목요일 만기 정도까지라도 일단 뭐 그냥 시장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또 야인시대에 출연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히든카드에서 좋은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